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자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이기도 한데요. 지난 1년간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또 우주항공산업 어디로 갈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명문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고 유학생 등록도 금지시켰습니다. 일단 판사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는데 벨기에 공주에게도 불똥이 튀는 등 소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역시 짚어보죠. 중화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홍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대응, 또 새로 바뀐 당뇨병, 고혈압 진료, 지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그리고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항청, 우주항공청 개청 1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참 여러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우리 김 전 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성과가 가장 컸다고 보세요? 가장 컸다고 보는 거는 저는 인적 구성을 무난하게 마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일부에서는 그 조직 구성이 별로라고 잘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 건 아는데, 처음 생긴 조직이 여러 부처,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체에서 적절히 인재를 모으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게다가 사천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293명 중에서 한 281명 정도를 유치했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면 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채용이라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잡음이 날 수 있는 소지도 많은데. 그렇죠. 전문력인데. 그렇죠. 무난하게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원 293명 중 281명을 유치했다. 전문직, 이 우주항공 분야는 참으로 우리 원장님께서도 재직하셨지만 네. 이게 일반 전문직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공무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또 전문성이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었어요. 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맡았을 때는 어떨 때는 정보통신 전문가가 우리 국장으로 옵니다. 그러면 한두 달은 업무가 쉽지는 않겠죠. 네. 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인력을 잘 꾸렸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국제 공동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돼 왔습니다. 자, 어떤 연구들이 좀 의미가 특히 깊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주 분야 정부기관으로서 우주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제가 보기엔 국제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주청이 또 더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주 탐사겠죠. 우주 그게 탐사. 이제 남아반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운용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은데 네. 또 우주 탐사를 의미 있게 수행하려면 우주 선진국들이 지난 70년간 경험을 쌓은 것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미국도 있고. 그 노하우를 공유를 하면서 네. 같이 협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우주 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우주청이 생김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닌 분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정책을 지휘를 하다 보면 바뀌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해가 모자라 가지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네. 전문가가 찾아왔을 때 협력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우연이 좀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과학기술부가 중심으로 하느냐, 이런 것 갖고 좀 마찰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우주청이 제대로 생겼으니까 네네.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그 역할, 국제 협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잘 해오고 있다. 1년 안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맞아 우주항공청이 있는 이 경상남도 사천시에서는 여러 행사들이 열렸거나 또 열릴 예정입니다. 그중에 한 행사 함께 보시죠. 아빠 화이팅! 5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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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네, 저 어린이들 속에 한국의 우주 과학의 영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런 행사를 갖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저게 뭐람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학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27일 이 우주 항공의 날, 이날에는 특별히 기념하는 행사들이 좀 있겠죠? 예, 아예 우주항공청이랑 그 우주항공청이 있는 게 경남 사천시지 않습니까? 사천시에서 내일부터 일주일을 아예 우주항공 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아주 다양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셨던 저게 전국 청소년 물로켓 대회. 요게 지난 4일 날 미리 좀 약간 사전 리허설 개념으로 네. 열렸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시청 중심으로 해서 사천시 곳곳에서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한 네,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그래서 또 저 명중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네, 표적을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사실 저런 게 청소년들한테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던 게 꿈과 희망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말 대단한 좀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우리 전 원장님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과학자들이 나오게 될 텐데. 27일 날 내일은 이제 오케스트라, 이 장애인들 오케스트라의 희망 콘서트가 있고요. 28일 날에 이제 이번 주간 행사 주간에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스페이스 캠프. 우주 요게, 캠프네요.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 또 열린다는 데 의미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31일 날에는 우주항공 관련된 토크 콘서트도 열리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천체 사진 공모전 이런 것도 열립니다. 앞서 잠깐 이 스페이스 캠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처음 열리는데 2박 3일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고요.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이 이제 자기 중학생들이거든요. 네. 이 친구들이 이 사천에는 우주항공청도 있는데 카이 항공우주라는 이 회사도 있습니다. KF-21 만드는 회사죠. 여기도 가서 견학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큰 아주 어렸을 때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천의 상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 전 원장님 말씀대로 조직을 꾸리고 사람들을 뽑고 했다면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때죠. 그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여러 있지만 이게 우주 발사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재사용 발사체 개발. 이거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사용 발사체로 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짧지만 그 우리나라 로켓 개발 그 역사를 잠깐만 네, 말씀드려도 말씀하십시오. 괜찮겠습니까? 항우연이 이제 설립 초기부터 89년이죠. 설립 초기부터 로켓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부 예산을 추구했지만 뭘 너희들이 로켓까지 하느냐. 그때는 국방과학연구소 우리한테 필요한 미사일이 로켓이니까요. 고체 로켓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수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었는데 갑자기 대포동이 터졌어요. 대포동이 북한에. 딱 하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분들이 국회에 불러가지고 우리 원장한테 니들은 뭐 하고 있다가 아직도 로켓 안 했냐 이렇게 네. 반대가 참 됐죠.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표는 저겁니다. 대포동을 능가할 수 있는 로켓을 빨리 갑자기 대포동을 네. 능가할 로켓 만들어 와라. 뭐 어쩌면 임기 내로 만들어라. 예, 뭐 정치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막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뭐 우리가 액체 로켓 기술이었고 로켓이 제대로 되려면 네. 궤도에 올리려면 액체 엔진이 있어야 돼 로켓 엔진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의사 타진했는데 잘 안 되고 협력이 안 됐는데 러시아가 자기들이 개발 중인 앙가라 로켓 1단을 사면 기술도 조금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알려주겠다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거래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이상 못하게 이렇게 다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단 로켓하고 페어링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나로를 만들었죠. 근데 네. 불행히 2번 실패하고 사실은 그 바람에 제가 거기 원장으로 가게 돼서 네. 3차 발사는 운 좋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고 나서도 상당한 여론이 야 그거 1단 로켓 러시아에서 사온 거 아니냐. 전체 길이의 한 80%가 1단 로켓인데 네네. 그거 우리 로켓 아니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 다시 이제 예산을 줘가지고 누리호 사업이 생겼고 네. 누리호 사업이 예산을 잘 받아서 이제 성공을 해서 국민들이 우리 로켓을 가져라 하는 염원을 달성을 했죠. 네. 자, 얼마나 뭐 그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김 전 원장님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 그래도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오늘의 성공이 있게 되는데 그 초석을 닦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우주 기술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재사용 로켓이 왜 필요한가를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새로 로켓을 개발하는 팀들은 다 재사용 로켓을 합니다. 제프 베조스가 하는 로켓도 최근에 발사한 것이 재사용이고 중국은 민간 회사에서도 재사용 로켓을 많이 개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재사용은 필히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기술이 우리한테 좀 가장 절실할까? 우리한테 가장 절실한 것은 저는 우리가 개발한 우주 기술이 우주 산업화가 돼서 우주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돈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 그렇죠. 네. 이때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다 국가가 돈을 대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앨런 머스크를 선두로 해가지고 전부 민간 쪽에서의 그 자생할 수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가는 한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융합을 해가지고 우주 기술이요. 네네. 나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IT 산업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 IT 산업과 우주 기술이 융합하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만 하면 즉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ICT 강국이니까.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짧게요. 첫 번째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고 스페이스X가 이제 스타링크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아마 다음 달부터 네. 시작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휴대폰 중계를 우주에 저게돼 있는 위성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네. 다시 말하면 우주 궤도에 우리 셀 타워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로밍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네요. 막 인공위성을 많이 깔아서 전 세계를 완전히 커버하면 그래서 저기 스페이스X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T-모바일하고 네. 지금 문자 송신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연말 되면 아마 보이스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항법 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궤도에 항법 위성을 올려서 GPS보다 신호가 강한 것을 하자. 그러니까 네 번째는 우주 궤도에 데이터 센터를 올려서 전력은 거기서 사용해서 쓰고 그다음에 냉각도 우주는 추우니까 뭐 그렇게 네 가지 사업이 굉장히 저는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이런 기술들이 민간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와 연구로 일단 좀 돈이 되게 하고 우리의 일상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항우연이 우리의 일상을 바꿀 만한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은 케이블만 없어서 무선이지 충전기 패드에 탁 붙여야지만 작동하는데요. 이는 거리가 살짝만 멀어지더라도 충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우연에서 이렇게 어려운 무선 전력 송수신을 아주 살짝도 아니라 무려 1.8km나 떨어진 거리까지 송수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선 전력 송수신은 위성과 위성, 위성에서 지상, 더 나아가서는 달이나 또 다른 행성으로 장거리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우주 탐사는 물론 우주 태양광 발전까지 사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네, 저런 사업 빨리 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 상반기가 이제 곧 끝나게 되는데 이제 6월 이후에 대선 이후가 되겠지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을 텐데 이 우주 항공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참 궁금합니다. 뭐죠? 우주항공청이 중점을 두는 것은 우선 우주항공청의 큰 목표는 우주 경제를 구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청이 중심이 돼가지고 산업체들을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산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우주 업체로 크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국가우주청이니까 네.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주 탐사를 수행하는 것이 또 한 그렇죠. 중요한 일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가는 것이 이제 우주청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위성 저궤도 위성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KPS 위성 1호기를 2029년 9월에 발사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길다면 길지만 이 기간 안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KPS 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은 다른데요.
KPS 위성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궤도를 올라가 가지고 신호라든지 활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궤도 쪽으로 내려와서 저기 항행 위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네. 미래의 우리 그 미래 중요한 산업인 로봇 택시, 자율 주행이나 자율 비행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경제가 되려면 중궤도, 저궤도부터 해야 된다. 예, 중저궤도, 저중궤도나 네. 저궤도의 위성을 항행 위성을 올려가지고 신호를 강하게 보내줘야지 실내 주행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면 굴로 저기 차가 들어갔을 때 신호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국형 GPS보다는 저궤도 GPS가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김승조 전 원장님의 견해를 저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스페이스 X, 이 우주 발사체 재활용 이런 거대 기업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 게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기업을 할 사람, 기업을 새로 뭐 스타트업을 할 사람들이 자기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완성을 했을 때, 성공을 했을 때 시장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네. 정부의 지원을 바라보고 사업을 차리고 잘 안 되면 정부한테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우주 경제를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업을 성공했을 때 네. 그 사업에 시장이 크게 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하, 그렇죠. 이러한 적어도 목표는 가져야 된다. 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자생적 기반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할 것이다. 우주항공청 1주년을 맞아 김승조 전 항우연 원장님 모시고 여러 얘기 들었습니다. 빨리 내실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런 성과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하버드대 하면 뭐 미국을 잘 모르는 분도 세계 최고의 명문대 대명사로 받아들이죠. 여기에 유학하고 있던 벨기에 공주님이 미국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반유대주의 활동, 중국 공산당 때문이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밝혔죠. 예. 좀 이따가 아마 CG로 미국 국토부 장관의 그 멘트가 나올 텐데요. 좀 아마 읽어보시는 분들은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버드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활동 참여,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용인했고 학생들을 보호하자. 이게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이 X라고 자기 SNS에 올린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버드대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이걸 SEVP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의 인증이 상실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이유가 그러니까 하버드대를 제재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다소 황당한 그런 내용이 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반유대주의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 또 하나가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 이 차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이 5천억 원인가를 투자했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하버드에 또 중국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버드뿐만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SEVP 이게 인증이 상실되면요. 일단 그 해당 학교가 I2N이라고 하는 그 유학생 비자 이 자격증명서죠. 이거를 이제 발급해 줄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상실이 되고요. 또 학생들은 그냥 있으면은 체류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학가지 않으면 상당히 좀 곤란한 처지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 벨기에 공주님은 뭐 그럴 수 있고 지금 다른 우리 유학생들도 엄청 많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을 나왔습니다. 거기는 좀 빼놨고 하버드, 뭐 예일, 프린스턴 세계 3대 명문대들도 하버드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단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를 좀 대표적 본보기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앵커도 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문화 전쟁의 성격으로 이거를 좀 몰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하버드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좀 진보 쪽의 성향이 있는 그런 대학들이
결국은 어떤 그 좌파 이념을 유포하고 있는 미국 내 좌파 이념을 유포하고 있는 어떤 근원지다, 진앙지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했던 DEI라고 그러죠, 다양성, 포용성, 이 형평성 프로그램 이거를 폐기하는 거를 하도록 각 대학들한테 이거 빨리 폐기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하버드대가 제일 먼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심지어 이거를 DEI를 폐기하라고 한 그 트럼프 정부의 이 공문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이제 반발이 좀 커지게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버드 대학과 트럼프 정부 간의 이 힘겨루기에 결국 유학생들이 불똥 튄 유탄을 맞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우수 인재들이 이제 다른 데로 전학을 가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이 판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버드대가 속한 곳에 연방 그 지방 법원이 있어요.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의 한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이 일방적 조치에 브레이크를 걸었죠. 예, 조치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일단 하버드대가 조치를 나오자마자 하버드대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예, 우리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거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이 말씀하신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의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용을 했죠. 그러니까 대학 측에 하버드 대학 측에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버로우스 판사라는 사람인데요. 가처분 신청이 만약 인용되지 않으면 당사자들 여기서 당사자들은 학생들 또 연구원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얘기도 바로 우리나라 판결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당사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가처분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하버드대 SEVP 인증 자격은 일단 유지가 되고 유학생들도 다른 데로 전학을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일단 유지가 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본안 소송이 그렇죠.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많잖아요. 이 본안 소송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사법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앞으로의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본안 소송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때까지는 현재 지위, 그러니까 하버드가 유학생들을 외국 유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현재 지위는 유지가 되고 I-20 이 비자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유지가 되긴 하는 건데 일단 하버드대는 상당히 강경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이 교내 구성원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보면 그 하버드대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정부의 불법적이며 부당한 조치를 규탄한다. 네.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연구원들에 대한 법적 구제책을 추구를 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법률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텐데 법원에서 과연 정부의 편을 들어줄지 아니면 대학 등 이 학생들의 이 편을 들어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그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성향이죠. 공화당 소속.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살아있는 이유는 대통령과 같은 정당의 소속의 연방 대법원장이 때때로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사실은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내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워낙에 또 진보 성향이 강한 이제 미국의 동부 쪽, 특히 이제 대학들이 많이 몰려 있는 이쪽에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더 확산되기 전에, 그러니까 동부에서 중부나 서부까지 확산되기 전에 차단을 하겠다는 목적.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정책인 마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이 정책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스라엘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반유대주의의 한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범인도 안 잡혔고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미국 그러니까 마가 정책의 어떤 그런 흔들리지 않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걸 근원으로 좀 삼으려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이 전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야파리라고 해서 민주당 하원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위험하고 불법적이다. 그리고 독재자의 전형적인 조치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시민단체인 FIRE라는 단체도 비미국적인 보복 조치다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서울대 연세대 교표 안에는 베리타스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진리라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그 원조가 바로 하버드입니다. 하버드의 교표 안에 베리타스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홍역이 이미 퇴치된 나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홍역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요. 사라진 줄 알았던 코로나19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공포감이 좀 들 정도인데 먼저 영상 보시죠. 네, 이 주제에는 오한진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해외여행 오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제 6월 연휴에 더 나가시겠죠. 오가시는 거죠. 동남아시아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이쪽에서 아주 걸리기 쉬운 질병이 있죠. 네, 바로 홍역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올해 홍역 걸리신 분이 52명이 확인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1.3배 증가한 거로 확인됩니다. 이 중에 36명은 해외여행에서 걸려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오. 그중에 33분이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걸리셨고, 베트남. 예, 그중 또 한 분은 우즈베키스탄, 한 분은 태국, 한 분은 이태리 여행 중에 걸리신 걸로 확인이 됐고, 이분들이 이제 추가 전파한 분이 16분이에요. 그래서 총 52명이 우리 이제 홍역에 걸린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분들 중에 따져보니까 환자의 73%가 성인이고, 이 중에 61%는 백신을 맞은 접종력이 없다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네요. 이거 참 답답한 일이죠. 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이미 홍역 퇴치국으로 인정이 돼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자생한 이런 홍역이 없고 자생해서 발생하는 홍역이 전무한 걸로 확인돼 있는 나라거든요. 한마디로 수입품이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수입품입니다, 지금.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우리 뭐 이 홍역 저 어린 시절에 다 저는 주사 맞은 기억이 있는데 이거 걸리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또 위험한 것 전파력이 매우 또 빠르죠. 엄청나죠. 100명 있는 곳에 한 사람이 이제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그 100명 중에 90명이 걸릴 정도로 이 비말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순식간이네요. 그럼요. 면역성이 없다면 감염률이 90% 이상이니까 대단하죠. 그다음에 이게 잠복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잠복기가 7일에서 21일, 즉 일주에서 한 3주 정도 있고 초기 때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입 안에 회백색 반점이 저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저거 입안 찍은 사진이죠? 네네. 저게 아주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저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는 이제 발진과 고열이 이어지면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치료약은 없습니다. 아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 치료만 가능해요. 그래서 열 떨어뜨리게 하고 수분 공급하고 영양 공급하는 형태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염력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비말을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네. 요게 조금 지나면 이제 막 그 합병증이 생겨요. 그래서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하는 호흡기 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면서 문제가 더 커져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어렸을 때 홍역 걸려서 신생아들 많이 죽은 그런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홍역의 이런 빠르고 강력한 전파력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 무려 5만 명에게 비상이 걸렸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 얘기인데요. 미국이다? 예, 뉴저지의 한 스테디움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샤키라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팝스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연을 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홍역에 걸렸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 공연장에서.
그래서 이 뉴저지 당국에서 뉴저지 거주자가 아닌 관람객 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앞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발표를 했고요. 당국은 잠복기간을 오는 6일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21일 날 공연 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일부터 6일까지 근 2주 가까이 잠복 기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니까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역은 그 영어 공부할 때 단어에도 참 발음도 어려워요. 미즐즈라고 하죠. 발음 안 나는 게 많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홍역 예방. 이게 예방이 최선이에요. 자,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홍역을 어릴 때 이제 예방 접종을 하죠. 그래서 우선 이제 12개월에서 15개월에 한 번 맞고, 그다음에 4세에서 6세 사이에 2차 접종을 해서 홍역 예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신 분도 있고 한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때는 홍역이 워낙 유행을 해서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면역성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요. 네, 이분들은 이제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는데 예. 그렇지 않은 이 이후 출생자들은 이제 주사를 맞아야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거죠. 57세 이하는 다 맞아야 되네요. 맞아야 되는데 이분들 중에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도 있고 한 번만 맞은 사람도 있어서 자기도 잘 확인을 모를 해야 것 돼요.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항체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항체가 없다면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특히 또 이번에 같이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2주 전에 성인 한 번만 접종하면 이 예방접종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증상이 나타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리해야 돼요. 네. 입원을 하거나 자택 격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지 않도록. 코로나보다 더 엄격하네요. 아니 이게 전염력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단은 이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 이제 입국할 때 이 검역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제가 나이 든 거에 대해서 이번에 홍역 얘기 들으면서 67년 그 이전에 홍역 주사 맞은 게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해볼 정도입니다. 이래저래 요새 중국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중화권 나라를 방문할 때는 홍역 이것만 조심해서는 또 안 되고, 한때 이게 우한 폐렴으로 불렸잖아요. 코로나19도 각별히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요즘 들어서 이제 중화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홍콩과 대만까지도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세라고 하는데, 저게 다 중국권이네요. 네, 중화권 이른바. 맞습니다. 중화권이라고 하죠. 국내 여름에 우리나라에도 유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가 또 여행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난번 이 팬데믹 때 아주 방역의 모범이라고 했던 이 대만에서도 홍역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못 막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위험군한테는 또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는 고위험군, 특히 이제 기저질병을 앓고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방주사 맞으면 된다고 하니까 돈 아끼시지 말고 또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꼭 가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다간 온 가족을 다 홍역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해외 코로나19 확산에 우리 정부도 이 각별한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23일 날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를 개최를 했고요. 앞서 이제 박사님 쭉 설명을 잘해줬습니다. 중화권권을 중심으로 좀 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결국 이제 국내 두루는 해외 유입의 차단 이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국내에는 국내적으로 뭐 응급실 상황들 이제 점검 같은 것도 좀 하고 일단 뭐 현재는 뭐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뭐 딱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또 확산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뭐 병상 가동률, 우리 코로나 때 한참 많이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재점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차원의 대응이 되게 중요한 게요. 7월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무비자로 국내 유입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만약에 대거 두르는데
거기서 같이 따라 두른다 그러면 사실 예전에도 우리 또 코로나 환자들 그랬죠, 시작했던 게 그랬죠. 또 네. 그때 중국 쪽에서 들어왔던 인원들 때문에 그랬던 거가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상당히 좀 정부 차원에서 바짝 긴장을 하고 대응해야 할 거 보고요. 보건복지부는 이제 손 씻기, 기침 예절 같은 거 이런 개인 방역 이거 철저하게 잘 좀 지켜달라. 이게 우리가 한번 경험이 세게 있어서 아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 네, 이 중국 사람들 몰려오는 게 반갑지 않은 상황이 지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자, 다음 주제 가죠. 요즘 젊은 당뇨 환자가 참 많습니다. 이 당뇨는 나이 들고 배 나온 사람만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이 편견인 것 같아요.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된다길래 이렇게 많다고 하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또는 당뇨병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1,000만 명 이상으로 1,000만 명이요?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당뇨 환자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 환자 수는 550만 명이고요.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500만 명이 됩니다. 진짜 1,000만 명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분의 1이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고 더더욱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니까 국민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네요. 엄청난 분들이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이게 참 앞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이 나라는 당뇨인과 비당뇨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진단 기준 이게 좀 서양과도 달라야 되겠다. 서양 사람들은 췌장이 크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이걸 잘 견디는데 한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하고 똑같이 단 것 좋아하다가 서양 사람들은 스위트한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단 말이 있어요. 뭐 지금까지는 이제 같은 기준을 쓰고 있는데 아마 그런 기준 변경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당뇨병 진단 기준을 보면 이 중에 한 개만 해당돼도 당뇨병이거든요. 우선 8시간 공복이 126 이상, 그다음에 75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2시간 후에 200 이상, 그다음에 당화 혈색소라는 것이 6.5 이상. 저거 정맥혈 뽑아서 석 달 거 보는 거죠. 그렇죠. 3개월 동안 당이 얼마나 조절됐느냐를 보는 거고요. 또 당뇨병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소변도 많이 보는데 혈당 검사를 했더니 125 이상이더라. 이러면 이제 이게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고. 당뇨 전 단계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전 단계에서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공복 혈당을 뽑았더니 100 이상이더라. 그다음에 당화 혈색소를 했더니 5.7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이때는 다 발병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달하다는 말을 잘 안 쓰고 원래는 고소하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다 스윗하다는 거잖아요. 케이크, 설탕, 사탕, 밥떡방면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뇨, 고혈압 이게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진단의 기준, 조절의 목표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사실 당뇨병이 있는 분은 고혈압이 생기기가 쉽고 고혈압이 있는 분은 또 당뇨병에 합병될 가능성이 굉장히 서로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는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5 또는 당화혈색소가 6.1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해라. 그러면서 탄수화물을 좀 질적으로 좀 높은 쪽으로 좀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질적으로 높은 탄수화물은 뭔가요? 그러니까 금방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얗지 않은 거? 그렇죠. 네. 통곡류 또는 뭐 채소, 생과일 이런 쪽으로 좀 섭취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혈압 조절은 130에 80을 꼭 지켜서 그 아래로 제대로 좀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좀 하는데 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있어요. 아주 뭐 세게 하는 운동이죠. 막 숨이 헐떡거리게. 네, 그걸 일주일에 75분 정도는 꼭 해라 이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장을 하는데 잘 안 들어서 문제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의 이 수준에 따라서 측정하는 장치도 달라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죠? 사실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면 이제 식전과 식후 혈당만 주로 재보는 그런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이 확 올라가는지를 좀 알아두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좀 주의가 충분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뚝에 혈당 센서 패치를 붙이는 CGM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것은 이 핸드폰하고 즉 우리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하면 금방금방 내가 먹은 것 또는 운동에 따른 혈당 변화를 파악할 수가 저거 있거든요. 다는데 비싸진 않습니까? 아주 비싸진 않습니다. 저게 한 2주 정도 달리는데 한 뭐 10만 원 안팎. 할만하네요. 네,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아주 굉장히 쉽게 당도 관리를 할 수 있고 먹을 때도 내가 이런 걸 먹으면 너무 많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걸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사용하는 1형 당뇨나 2형 당뇨병들은 이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센서 패치가 붙어 있는 CGM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혈당을 확인하면 당 관리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당뇨병이나 전 단계의 이 분들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 달달하고 흰쌀밥에 뭐 짭조름한 음식 이거 밥도둑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켜야죠. 지켜야죠. 그리고 혼자서 그냥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가벼운 지식으로 당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하도 인터넷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 네. 조절이 안 되고 자꾸 합병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 임상 영양사한테 한번 교육을 꼭 받으시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체중이 많이 나간다 이러면 5% 정도만 감량을 해도 아주 당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체중, 현재 체중의 5%를 줄이겠다는 걸로 목표를 좀 삼아보시고 채식이나 지주겐식이나 저지방식, 저탄수화물식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머리에 안 좋다면서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좀 괜찮은 탄수화물, 통곡류라든지 또는 이 과일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겠고 나트륨도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소금을 좀 줄여야 네. 되는데 이것도 좀 덜 짜게 먹는 그런 방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 이게 아주 혈당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운동을 잠깐 해주시는 것도 혈당 개선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하실 때마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한식상을 받을 때마다 전부 다 이 안에 소금이 있는데 고기를 또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걱정까지 듭니다. 당뇨나 고혈압을 관리하겠다고 해외에서 건강보조식품 직접 사들이는 거 이거 직구라 그러잖아요. 그거 위험할 수 있다고요? 위험할 수 있죠. 더더욱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직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분이 복합됐는지 아니면 위해 성분이 많이 들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구하신 분들 중에 현기증이나 또는 낙태 같은 이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구를 하실 때는 내용물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요즘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45개 제품 중에서 22개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이 됐거든요. 오, 많이 나왔네요. 이 위해 성분이라는 것은 계속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서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이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22개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을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오지 않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온라인 쇼핑몰 판매 제품 중에 위해 성분을 식약처 사이트에 올려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직구로 건강보조식품을 사신 분들은 내가 지금 먹는 거 이게 해로운 거 어떻게 알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앵커도 말씀하신 게 이제 식약처의 해외 직구식품 이걸 올바로라고 하는 거군요. 올바로 이게 이제 이걸 들어가셔서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앞서 22개 위의 성분 이거 그러니까 저 말씀하셨으니까 올바로를 해외 직구식품과 함께 치면 나오나요? 그런 거죠. 네. 들어가서 보면 되고요. 거기서 아까 일단 1차적으로는 22개 박사님 말씀하신 그 위의 성분 한번 파악하셔서 이게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차단된 상품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섭취를 하셔야지 문제가 좀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 해외 직구를 안 하는 게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하시고 직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알아보고 물어보고. 알아서 자기가 잘난 척하지 마라. 네. 네. 역시 전문가와 상의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한진 교수님,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음력으로는 오늘까지가 4월이에요. 내일부터가 5월입니다.
흔히 우리가 여름말 할 때 온유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일부터란 뜻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죠? 고맙습니다.